안녕하세요. 오이의 책방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서는 닭을 몇 마리 키웠는데요. 새벽에 어머니께서 암탉이 처닭을 낳았다고 가져오셨어요. 어머니께 그대로 두면 병아리로 깨어나지 않느냐고 여쭤봤죠. 그런데 초라는 부화도 힘들고 태어나더라도 작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암탉이 크고 건강한 알을 낳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낳을 만큼 아직 자라지 못했다. 어느 날 이 말이 문득 다시 화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기원에 대해 공부할 때였는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인류의 머나먼 조상과 지금의 호모 사피엔스와는 너무나 큰 미싱 링크가 있는데 과연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제겐 그 의문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바로 이 암탉과 병아리의 관계였습니다. 오늘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언어를 사용하기까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지의 우주를 탐구하는 이토록 위대한 지능을 가진 인류가 아닌 바로 그 인류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록 해준 지구의 이야기를 담은 책 루이스 다트넬의 오리진을 소개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좀 깁니다. 저도 원고를 쓰고 어떻게 편집할지 좀 고민인데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 오리진이란 책을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책.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처럼 거대한 지식의 총합. 하지만 더 재치 있고 더 빠져들게 한다. 사피엔스와 코스모스와 비교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극찬 아닌가요? 오리진의 저자 루이스 다트넬은 영국 우주국 연구원이자 테드의 인기 강연자 그리고 천재과학자로 불립니다. 그의 전작인 지식, 인류 최후 생존자를 위한 리부팅 안내서는 만약 지구의 종말적 상황이 닥쳐와 소수의 사람만 살게 된다면 인류 문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죠. 그러고 보니 이 두 책은 마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어쩌면 오리진은 지식을 쓸 때 이미 그 다음 책으로 구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리진은 전체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자의 말을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9장의 이야기를 통해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지구 자연이 변하고 생명이 발달한 과정을, 지난 500만 년 동안 우리의 유인원 조상으로부터 인간이 진화한 과정을,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능력이 발전하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해 간 과정을, 지난 1만 년 동안 문명이 발전한 과정을, 지난 1000년 동안 일어난 상업화, 산업화, 세계화 추세를, 마지막으로 지난 100년 동안 이 경이로운 기원에 관해 우리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 1장과 2장에 담겨 있는 중요 개념을 보충 설명을 곁들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장부터 풀어가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1장과 2장에서 설명하는 지구와 우주의 거대한 변화를 전제로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인류의 기원에 대해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아프리카 기원설과 호모 에렉투스가 전 세계에 이동한 이후 여러 곳에서 현생 인류로 각기 별도로 진화했다는 다원설이 있는데요. 모계로 전달되는 미토콘드리아 연구로 현재까지는 아프리카 기원설이 정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찾는 이 이야기도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루시, 아니 이 루시 말고요. 그렇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와 그녀의 남자친구 루시 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짜 사귀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동아프리카일까요? 1, 2장에서 동아프리카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과 인류의 출현을 설명하기 위해 루이스 다트넬은 몇 가지 주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신생대 냉각화, 판구조론, 빙기와 간빙기의 반복, 그리고 저자가 우주시계라고 표현한 우주의 주기적 변화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죠. 뜨거웠던 지구는 약 5천만 년 전부터 점차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생대 냉각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약 260만 년 전부터 빙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반복되는 맥동빙기, 즉 마치 심장이 두근두근 하듯 맥박이 뛰듯 숨을 쉬듯 주기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구는 왜 차가워지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대륙과 대륙의 충돌입니다. 판구조론, 판게아 이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판들이 지구 내부의 대류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느리지만 거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는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생겼습니다. 이 거대한 산맥의 침식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함으로써 그동안 지구를 따뜻하게 했던 온실 효과가 줄어들었습니다. 높아진 히말라야 산맥과 티벳 고원으로 대기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동아프리카 지역은 매우 건조하게 변해갔습니다. 또 하나 진짜 중요한 사건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거대한 판의 융기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3천만 년 전 북동아프리카 지하에 뜨거운 멘틀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땅이 무려 1km나 부풀어 오르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새롭게 솟아난 지질은 밀도가 높아서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에서 단층 지구대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산맥, 골짜기, 호수, 복잡한 환경은 여전히 나무에서 생활했던 호미닌에게 다양한 식량원과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0에서 400만 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기후변화로 인해 이 열곡의 장기간 건조화가 진행됩니다. 거칠고 다양한 지형은 호미닌이 서로 협력하고 지형을 이용해 사냥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시가 등장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 그리고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로 진화하는 동안 뇌 용량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석기의 모양과 용도도 더 세밀하고 다양해졌죠. 체형과 생활 방식의 변화는 뇌를 더 크게 발달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문화적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언어의 발달을 낳았습니다. 저자는 지능이란 자연 선택이 신체를 적응시키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진화가 내놓은 해결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몸에 털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머리를 써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더 빠르고 유연한 대처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능적일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당 부분 저자는 단속 평형론을 전제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화는 선형적으로 연속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종분화가 일어나고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지구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새 인류가 출현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론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판이동 그리고 기후변화, 이러한 지구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2장 사피엔스는 왜 이동을 시작했는가에서 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약 260만 년 전부터 지구는 새로운 기후형으로 들어갔는데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질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뜨거웠던 지구가 차가워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지는 어떤 긴 주기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현재의 우리를 있게 했고 우리가 세계 곳곳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간빙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얼음이 줄어들면서 해수면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가 큰데요. 앞으로 6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엄청난 기후재난이 일어나고 대부분의 도시가 물에 잠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런 우려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은 멈추지 않고 있죠. 오직 이 현상이 어떤 이유에서건 멈추고 반대로 되돌아가야만 할 텐데, 루이스 다트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주의 주기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난 간빙기인 약 13만 년에서 11만 5천 년 전에는 지금보다 2도가 더 높았고 해수면은 5m가 더 높았다고 추정합니다. 도대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요동치는 추운 기후가 나타났을까요? 빙기가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패턴 뒤에는 우주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현상은 태양에 대한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그 궤도에 일어나는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를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 블랙 엘리펀트에서 잠깐 소개했던 바로 그 밀란코비치 주기입니다. 맥락이 이어지시는가요? 그때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류사의 큰 문명의 대전환과 전염병의 반복적인 출현은 자연의 큰 주기적 변화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현상을 검은 코끼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어쩌면 지금 세상의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은 서로 분야가 다르고 입장이 다를진 몰라도 결국 이구동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주의 주기적 변화, 그 극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2장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하늘의 시계장치입니다. 우주의 주기적 변화를 마치 시계가 하루 24시간, 1년 12달 돌아가듯 우주에도 반복되는 시계가 있다는 설명인데요. 와,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나요? 만약 지구가 완벽하게 똑바로 선 자세로 돈다면 계절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는 길쭉한 달걀 모양의 타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지구의 우주적 조건이 바뀌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지구의 궤도는 약 10만 년의 이심률 주기에 따라 원에 더 가까운 모양과 조금 더 길쭉한 모양 사이에서 변화합니다. 둘째, 약 4만 1000년을 주기로 태양에 대한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22.5도와 24.5도 사이에서 변화하면서 양극적으로 태양에 더 가깝게 혹은 더 멀리 기울어집니다.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계절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각도가 조금만 변해도 북극 지방이 여름에 받는 햇볕의 양에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셋째, 지구의 자전축이 약 2만 6천 년을 주기로 뒤뚱거리며 도는 팽이처럼 원을 그리는데 이 현상을 세차라고 부릅니다. 세차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태양을 향해 기울어지는 시기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따라서 계절이 찾아오는 시기도 변화시킵니다. 이 지구의 궤도 이심률, 자전축의 기울기와 그 흔들림은 모두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우주의 주기성이 지구의 기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 설명한 세르비아 과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의 이름을 따서 이 주기적 변화를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라고 부릅니다. 약 260만 년 전에 이 빙기의 맥박은 지구 자전축 기울기를 좌우하는 4만 1000년의 주기를 따랐지만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약 100만 년 전부터는 더 느리지만 극단적인 주기로 건너갔는데 바로 약 10만 년에 이르는 지구 궤도 이심률 주기로 옮겨간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각각의 빙기들은 더 느리지만 더 크게 울리는 큰 북의 장단에 맞추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말한 거대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난 파니동과 더불어 오스트레일리아와 남아메리카가 북쪽으로 옮겨가고 남극은 지금의 남극점 위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파니동의 결과 대륙의 70%가 북반구에 있고 그 나머지만 남반구에 위치하게 되면서 계절적 차이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극은 바다이고 남극은 대륙이죠. 남극이 북극보다 훨씬 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파나마 해협이 생기면서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가 차단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적도 해류가 북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멕시코 만류에 힘을 보태주게 되었죠. 수증기 증발량이 늘어나서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고 겨울철에 눈이 더 많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북반구의 대륙빙하의 성장이 촉진되었습니다. 북쪽은 북반구에, 남쪽은 남극의 빙하가 만들어지면서 이 흰색 표면은 햇볕을 더 많이 반사함으로써 지구가 점차 더 빨리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소 복잡한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륙의 이동과 해류 흐름의 변화로 지구에 얼음덩어리로 덮인 남극과 북극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펭수의 고향이 생겨난 것이죠. 우주의 시계에 따라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호모사피엔스는 얕아진 바다와 대륙봉을 통해 점차 전 세계로 이동해 나갔습니다. 판의 경계가 만든 비옥한 토지에서 문명이 탄생하고 지형이 만든 천연의 길을 통해 동서가 교통하는 실크로드가 생겼습니다. 수천 수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든 석탄과 석유가 현재의 정치 경제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의 변화가 인간의 모습에 영향을 주었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이 책을 마칩니다. 우리 종은 독특한 판 구조론과 기후 조건을 지닌 동아프리카 지구대에서 출현했는데 우리를 원인에서 우주인으로 진화하게 해준 다재다능함과 지능은 우주의 주기에 따라 일어나는 환경요동의 산물이다. 우리는 세계를 아주 크게 변화시켰지만 자연을 압도하는 힘은 최근에 와서야 손에 쥐게 되었다. 지구는 인간의 이야기가 펼쳐질 무대를 마련했고 그 자연 지형과 자원은 계속해서 인류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고 있다. 지구가 우리를 만들었다. 인류 문명사에 빛나는 저작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켜 주었다는 점입니다. 지성인들의 필독서가 된 코스모스, 총균쇠, 사피엔스 등 여러 매체의 극찬처럼 이 책 오리진도 그 반열에 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독자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독자가 이 책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요. 코스모스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우주로 미지의 여행을 떠나게 해주었다면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가 문명과 사회를 이뤄나간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 책 오리진은 사피엔스의 진화와 문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지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코스모스와 사피엔스 그리고 오리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이야기를 담은 빅 히스토리의 3종 세트군요. 코로나 이후 자연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이 출간되었다는 것이 무척 의미심장합니다. 코스모스가 정치, 종교, 이념, 숱한 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를 벗어나 전지적 관점에서 광대한 우주 가운데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 보게 해주었다면 오리진은 우주적 관점에서 약 13만 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우주의 시계, 순환의 법칙 가운데 지금 우리 인류가 인간의 문명이 몇 시 몇 분쯤에 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1, 2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동명의 책 리차드 리키의 오리진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책, 매우 훌륭한 인문지리학 서적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 2장 덕분에 저는 인간의 지성이 빛나는 위대한 서적 반열에 이 책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근래 출간한 모든 서적을 통틀어 그 지성이 단연 빛나는 책, 교양인의 필독서로 추천드립니다. 호모 하빌리스를 발표한 루이스 리키와 1988년에 출간한 오리진을 쓴 그의 아들 리차드 리키, 그리고 루시를 발표한 요한슨, 아니 스칼렛 요한슨 말고요, 도널드 요한슨. 이들 고인류학자들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자연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0년 오리진의 저자 루이스 다트넬의 말, 지구가 인간을 만들었다와 겹치죠. 그런데
진화론과 창조론 논쟁에서 매여 있다면 이 책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화론자들은 진화가 정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주장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요. 단절 평형론에서 이 내용이 보완되었고, 루이스 다트넬은 우주의 시계라고 표현한 주기적 변화를 전제하면서 마침내 과학과 동양의 화생론이 서로 상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데? 화생이란 우주가 사계절의 순환 법칙을 갖추게 되면서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고 지구의 역사와 더불어 진화해 나가는 창조와 진화를 모두 포용하는 개념입니다. 만약 우리 선조님들이 루이스 다트넬의 책에 별표를 매겼다면 꽤나 높은 점수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세 개의 측면들이 실제로는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시간과 공간을 모두 아우르는 충분히 넓은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본다면 신뢰할 만한 추세와 믿을 수 있는 불변의 조건이 드러나고 사건들의 배후에 있는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구가 인간을 만들었다는 저자의 말을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지구는 인류의 어머니다. 우주의 긴 역사, 빅 히스토리에서 이제서야 인류는 자신을 낳아준 하늘과 땅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라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닭과 계란의 이야기는 이렇게 비유됩니다. 이제야 자신과 똑같은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알을 낳았다. 이상기후와 전염병, 치열한 문명 대결의 각축장이 된 2020년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으스리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극점에서 과연 지금 우리는 우주의 주기적 변동, 빈기와 간빈기의 어느 시점에 서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